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오픈AI의 계약이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5천억 달러 주문액에 아직까지 미포함된 게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BS의 컨퍼런스 콜에 참석했던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오픈AI와 더불어서 맺은 계약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로이터에 따르면은 해당 계약에 대한 질문에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협력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로 인해서 정권신고서에서 챗GPT 개발사와의 계약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았음을 공시한 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결되지 않았다. 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또한 지금 이제 블랙웨이라든지 베라루빈, 그리고 GPU 이런 관련해서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액에 오픈AI의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있지 않다. 이렇게 관련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좀 우리가 우려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차원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젠슨왕 역시 5천억 달러 주문액에는 최근에 엔트로픽 등과의 계약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챗GPT와의 끈끈한 관계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일단은 답이 있다. 자,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픈 AI 관련 소식 외에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IT 업계 내에서 세 가지 주요 전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첫 번째가 지금 CPU 중심의 기술 스택에서 GPU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들, 그 다음 인공지능이라든지 에이전트 AI, 그리고 추천 엔진과 같은 기타 트렌드가 포함되는데, 자, 오늘날에 발표될 또 다른 기약 역시도 지금 GTC 행사에서 언급된 5천억 달러 주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주문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레이스 블랙웨이라든지 제품 라인에서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구글의 TPU 이런 것들의 외부 판매를 검토하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오픈 AI,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계약들도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GB300하고 지금 이제 울트라 있죠. 블랙웰에. 그 다음에 일단 구글의 TPU V7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한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현재 우위를 다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TPU 같은 경우는 GB300과는 유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라루빈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표에서 보듯이 TPU V7 이런 것들은 사전 학습이라든지 LMM 학습과 같이 최적화된 워크로드에서는 엔비디아의 GB300보다는 전력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최적화된 워크로드 안에서는 그렇다는 건데,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변수가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TPU 같은 경우는 5.42 테라프롭스의 와트당 내는 반면에 GB300은 3.57이니까 당연히 전력 효율은 TPU가 좋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적화된 워크로드 안에서 그렇다는 거고, 자, 코스트 측면에서 본다면 FP8 같은 경우는 40%를 낮출 수 있지만 FP4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5%까지도 높을 수가 있다. 즉 말해서 TPU의 경쟁력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성능에 있어서는 워크로드의 유형, 그 다음에 생태계 모델 지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최적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요거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측면에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들. 또한 HBM4라든지 여러 가지 렉, 그 다음에 아키텍처 업그레이드를 갖춘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이런 것들은 사소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아무래도 TPUV의 8보다도 훨씬 더 코스트인 측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할 수가 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베라루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위험한 것으로 본다면 구글의 TPU를 갖다 직접적으로 판매할 경우에 미디어텍 구글 자체가 TPU를 갖다가 상용 실리콘, 즉 말해서 GCP 임대 외에 판매할 경우에는 브로드컴의 맞춤형 에이지 고객, 메타, 바이트댄스, 오픈AI와 같은 직접적으로 경쟁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를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또 핵심 사업이 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그 다음 최첨단 컴퓨팅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요 경쟁 자체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것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외에도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의 속도를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수익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엔비디아에서 체킹해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요 두 가지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걸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행정명령이 들어오니까 더욱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쪽만 일단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다른 또 눈을 돌려서 이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되는 분야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래도 AI의 시장 환경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넓은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AI 협력의 구축에 있어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들, 자, 엔비디아가 주요 공급업체가 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내년의 지출 역시도 6천억 달러, 1년 만에 2천억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더욱더 신뢰받는 존재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검색이라든지 광고 추천 이런 데에서도 엔비디아의 칩으로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 또 로보틱스라든지 디지털 태융과 같은 신사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추격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TPU도 있고 중국 칩도 있고 AMD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깊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금 이제 선점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AI 프로젝트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 아무래도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보낼 지금 스펜드할 돈이 3에서 4트릴리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게 초창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매출이 있죠.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매출과 매출의 지금 이제 증감률, 자, 이익의 증감률이 있죠. 매출의 증감률, 요거 한번 체킹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EPS 증감률 있죠.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캐시플로 있죠. 프리캐시플의 증감률. 즉 5년 동안에 요런 것들을 일단 채취해서 요걸 중심으로 DCF 모형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매출하고 EPS, 그다음에 일단 프리캐시플로 요걸 중심으로 일단은 DCF를 만들어 봤는데,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DCF 모형을 통해서 돈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정말 일단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디스카운트 캔 캐시플로 요거는 캐시플을 갖다 디스카운트에 있다, 즉 현금을 갖다가 할인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 있죠. 퓨처 밸류. 정말에서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로 땡겨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미래 가치에 200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가치는 얼마만큼 될 거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할인율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이야기의 개념이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장성을 갖다 한 12%로 주고 있고 수익성은 18.5%, 프리캡시 프로 마진, 그다음 할인율을 갖다 웩을 한 9.5%로 했습니다. 보통 8에서 한 12% 정도 되고 있는데, 뭐 12%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기업들이고, 좋은 기업들은 뭐 한 9%, 9.5%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 3년 동안의 매출과 프리캐시플로의 성장 추세를 기반으로 미래를 추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프레젠트 밸류를 구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이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장률 자체도 한 12%로 정도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DCF의 좀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성장률을 알 수가 없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세금 빼주고, 자, 그다음 자본주의 지출이라든지 운전자금 이런 것들 좀 빼주게 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더해주게 되면 이 정도의 프리캐시프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 기간 이런 걸 다 해서 했을 때 현재 가치는 요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더해 보니까 9,996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적 현금의 현재 가치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요걸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잔존 가치 계산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 밸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프리캐시프로 있죠. 그것이 한 3,005 정도 되고 있고, 연구 성장률 자체가 2.5%, 할인율을 9.5% 했을 때 터미널 밸류는 한 44,002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젠트에 대한 터미널 밸류에 대한 프레젠트 이것도 구해야 되니까 26,709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알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게 되면 DCF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먼 미래 가치인 터미널 밸류가 전체 기업 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일단은 터미널 밸류의 프레젠트 밸류고, 요거 자체는 지금 프리캐시프로의 프렌즈 밸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잔존 가치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합니다. 추정 기간의 가치보다도.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자, 그래서 터미널 밸류를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최종의 주가 산출해 봤더니 기업 가치가 36,705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현금이란지 현금 자산이 2,500, 그다음에 차입금이 4,000이니까 빼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쿼티 밸류 나오죠. 자, 그걸 갖다가 주식수로 나눠줬더니 현재 적정 주가는 한 234불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엑셀로 한번 돌려보면 웹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할인율이 갖다 9%일 때 아무리 좋은 주식이니까 할인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연거 성장률을 3% 베이스로 주면은 한 190불 나오고 있고 3.5% 주면은 206불, 그래서 4% 정도의 연거 성장률을 줬을 때는 266불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도 좀 좋게 주면은 자, 맥스로 줬을 때는 이렇게 자, 미니멈으로 준다면 보통 지금 베이스로 준다면 190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P 레이쇼를 통해서 일단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2020년도 예상 EPS는 4.6, 2030년도 예상 EPS는 12.21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섹터 평균을 볼 때 25배에서 한 30배수 정도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미엄을 정해서 35배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6에다가 35배수는 164불. 그 다음에 202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적어도 한 223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7.46에다가 30배수를 정했을 때, 자, 그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220불 수준이면은 아까 보셨듯이 DCF의 낙관적인 시자료에 외액이 한 9%하고 똑같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요 정도로 일단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 220불에서 230불 정도의 가격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자, 반면에 또 요거는 일단 싱킹 알파에서 나타났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있죠. 그때 지금 이제 템 시장, 총 시장 규모를 본다면은 빌리언입니다. 312빌리언, 그 다음에 412, 534, 717, 947까지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엔비디아의 매출은 한 210부터 시작해가지고 374까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뭐 익스펜션, 이제 마켓에 지금 이제 확장이 한 75%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쉐어되는 부분이 한 67%, 64%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30년도 되면 한 39%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이 가장 중요한 9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67%, 64%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는가, 마켓 쉐어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완전히 꺾인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P 레이쇼 갖다 25배수로 주고 있고, 그다음 EPS 있죠. 2017년도가 7.6 정도 되고 있고, 9.74. 자, 이렇게 했을 때 190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불부터 시작해서 341불까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지금 이제 190불 이상에서 243불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적당한 그런 현재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를 본다 물론 201선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바로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 18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이 돌파가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 계속해서 일단 매도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가장 낮은 라인대 있죠. 그래서 요 라인대는 계속해서 지켜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70불대에서 170불대가 계속해서 지지되는지 보고, 자, 그거만 지지되면서 조금은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지나면은 주가는 좀 반등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